안녕하세요. 경제 42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과 국제수지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는데, 국제수지는 다음 프린트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이번 프린트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환율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환율의 의미와 균형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환율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내용들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환율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환율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환 시장과 환율에서 외환 시장의 의미는 외환이 거래되는 모든 장소를 외환 시장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거나 띄지 않거나 이런 어떤 외환이 거래되면 외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화 및 외화 표시 증권을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외화와 외환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외화는 외국 돈을 얘기하는 거죠. 외화는 미국의 달러라든지 일본의 엔화와 같이 다른 나라 돈을 외화라고 하고, 이 외화를 포함해서 외화뿐만 아니라 외화에 대한 청구권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수표라든지 외화 예금이라든지 외화 주식 및 채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외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이 외화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외환 시장이 갖는 기능은 외화를 매매하고, 그다음에 국제 거래와 국제 투자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 그런 점을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 화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채권이나 주식, 이런 투자 목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거래될 때 문제가 뭘까요? 각각의 나라가 갖고 있는 화폐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일정하게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을 환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 화폐의 가치를 자국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 방법에는 자국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 화폐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자국 화폐의 단위로 표시하는 거죠. 이거 원달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달러당 우리 돈 얼마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환율이 1000이라는 의미는 1달러와 우리 돈 1000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환율이 오르면 외국 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늘어나겠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자, 환율이 1000에서 2000으로 될 때 이거를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원화가 약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원화가 절하되었다, 원저,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외국 돈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외국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팁을 주면, 지금 요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고 했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 때 요 가까이 있는 거, 여기 달러가 가까이 있는 거죠. 이건 같은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멀리 있는 이 원화는 다른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의 가치는 적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보면은 N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N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N의 가치는, 자, 멀리 있는 거는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낮아지고 가까이 있는 달러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하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락하는 건. 다시 말하면은 환율이 뭐 2,000원에서 1,000으로 갈 때 자,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의 가치는 자, 반대라고 그랬죠?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같은 방향이죠?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상승하는 것을 원화가 강세다 또는 원화가 절상되었다. 원고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환율 제도에는 크게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죠. 일정하게 이게 환율이야 라고 딱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 변동의 위험 부담이 없겠죠. 다른 표현을 하면 환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환위험이라는 거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환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환위험이 없게 되겠죠. 고정환율은. 그다음에 수출입 기업의 장기 계획이 용이하게 된다. 괜히 환율이 잘못 이렇게 변동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손해가 나는 그런 경우를 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의 장기 계획 수립이 용이하게 된다. 단점으로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자동 조절이 곤란하게 되고 인위적 환율 조정으로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전에 중국이 고정 환율 제도를 썼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그 무역에 유리하게 고정 환율을 계속 가져가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죠. 자, 이렇게 인위적 환율 조정으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 세계 통화 표시 한번 보시고 유로화 이렇게 쓰죠. 위안화, 일본은 엔화, 그다음에 영국은 유로존에서 탈퇴했죠. 지금 파운드화. 자, 이렇게 쓰고 자, 고정환율 제도의 장점을 보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환율이 안정되어 환위험이 없어진다는 얘기 했죠. 그다음에 대외 무역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국내에 외환이 너무 많거나 적어질 때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기가 어렵죠. 시장 원리에 따른 어떤 외환의 어떤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외환 당국이 잘못 어떤 고정환율 제도를 쓰면은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변동환율 제도는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바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 불균형과 경상수지 불균형의 자동 조절이 가능하다. 그 수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알아서 그런 어떤 수급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이 장점인데 비해서 단점은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환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환이 너무 많거나 적어질 때 시장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조절한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외국에서 투기성 자금이 몰려오거나 빠져나갈 때 환율이 심하게 변동되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환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균형 환율의 결정과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유로라는 거는 유럽의 단일 화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프랑스의 프랑, 독일의 마르크, 이탈리아 리라 이런 것들이 다 유로화로 통합되는 거죠. 통합됐고 이제 유럽에 놀러 가면은 그러니까 유로화로 바꾸면은 웬만한 데서는 다 통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의 통화 정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각국의 경제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이런 통화 정책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환율의 결정과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율 결정의 요인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환율을 결정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외화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환율에서는 자 외화 달러 같은 것이 자 들어왔으면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뭘까요?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는 거죠. 그러면 외화가 공급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외화가 해외로 나가면 뭘까요? 그렇죠? 외화의 수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외화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 유출된다는 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외화의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외화의 수요는 상품의 그쵸 수입 대금이 결제되는 거 이거 외화의 수요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품을 수입하려면 외국에 수입하려면은 그 대금은 당연히 달러와 같은 외화로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화가 밖으로 나가겠죠? 자, 그다음에 해외 투자 목적으로 외화를 사는 거. 해외 투자하려면 달러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역시 외화가 밖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겠죠? 자, 해외 투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하는 경우 나가는 거고 외국으로의 어떤 송금 그다음에 무상 원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 다 외국으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화의 수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차관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 외채 상황 이런 것들 다 외화의 수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 외화의 수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인이라는 거. 그리고 자, 이거는 외환 수요 곡선은 자, 우리 수요 곡선 또 공급 곡선 배웠죠? 자, 환율은 일종의 외화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 자, 세로축에 놓고 외환 거래액 또는 거래량. 자, 가로축에 놓고 자, 외화 수요 곡선도 역시 환율이 떨어지면 외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자, 환율이 올라가면 외화 거래액이 감소하고 자, 이렇게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자,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화의 공급은 자, 상품 수출하면은 외국에서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자, 어떤 A라는 기업이 수출을 해서 100만 달러를 벌면은 그 100만 달러를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화가 공급되는 거고 외국인이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역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여행하는 경우, 차관 도입하는 경우 다 외화가 공급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 외환의 공급 곡선은 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환율 세로축에 놨을 때 자, 이런 어떤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